자기소개를 해주실 때그 네? 1차는 컷 플러스 0점 이렇게 컷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지만 네? 2차에는 97점을 받아가지고 네? 뒤집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울산 지역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변별을 사실 거의 잘 주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뒤집기가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거 좀 희귀한 케이스인데 2차에서 선생님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저는 1차 발표 나왔고 나서 시작을 했거든요, 2차도. 미리 시작을 안 했어요. 대신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합격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웬만하면 최근에 합격한 사람들 위주로 10명 정도 돌려가지고 마찬가지로 교집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 어떻게 했을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실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기출문제 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도 기출문제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내가 실현을 했을 때랑 마지막 주 실현을 했을 때 같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했을까의 차이를 비교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는 성취 기준별로 문제를 조원들과 나눠가지고, 스터디원들과 나눠가지고 만들어보고, 이제 남들 다 하는 것처럼 지도안도 써보고 실현하고 똑같이 했는데, 다만 차이는 영상을 찍어서 많이 뿌렸습니다. 사립에 합격하신 분, 그 다음에 채탈 경험이 있는 친구, 지금 현직 교사, 그것도 연차별로 좀 차이가 나잖아요. 쭉 뿌려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선배한테는 아예 나 이거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좀 봐달라 해가지고 매일매일 받았어요. 매일매일 제 것도 다시 확인하고 매일매일 피드백을 받고요. 그래서 합격자들별로도 피드백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서 겹치는 거는 또 반드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해서 그 부분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요.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기출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 주에 네, 기출을 한 번 더 해보실 때 그 네, 사이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합격자들에게 영상을 보여줘가지고 좀 네.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출은 한번 선생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네,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마지막 주에 기출을 한번 해보고 이제 네, 최종 점검 받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심층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면접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향이 원래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좀 잘 안 떨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감 있게 얘기하자가 기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평가원 지역이om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 신년사들은 한번 봤어요. 과연 이 교육감들은 뭘 가장 중요시할까? 그리고 뭐 이런 말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교육감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당면한 교육 과제가 아닐까?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문제에서도?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교육 격차 문제, 그거에 대한 회복 문제를 나올 거라고는 당연히 예상은 했습니다. 물론 자기결정성 이론은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터뷰에 나오긴 합니다. 어느 정도 유능감하고 그 자율성하고, 그거를 누구 교육감 분이 얘기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신 교육감 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언급하신 교육감이 계셨다고요? 저도 이거를 같이 읽었던 후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면서 신년사에서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진짜? 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결정성 이론은 평가원 1번 문제는 굉장히 좀 평가스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1번에 대놓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의도할 줄은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신년사에 나왔다면 조금 충격적이기는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보고 나서 면접에서는 1, 2번 문제는 약간 대답을 요구하는 것 같았고요. 3, 4번 문제는 너 생각 한번 얘기해봐라 라는 느낌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 2번에서 변별을 조금 주려고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북한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답을 요구한다는 느낌은 안 들고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문제는 약간 정답을 요구하는 느낌이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정답을 얘기해봐라 라는 느낌에서 변별을 조금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네요. 원래 이제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문제라면은 이번에는 너 이거 알고 있니? 정답을 한번 말해봐라 이런 느낌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고 이 의도가 2차 변별을 올리기 위해서다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2차를 뒤집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랑 뭐 팁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현 부분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실현을 할 때 사실 이게 수업이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수업 반, 그 다음에 시험 반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조건을 잘 지킨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저 스터디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금은 생색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나 이거 조건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 이런 활동 할 거다. 그래서 나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평가자들도 조금 더 인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수업을 1번부터 한 열 몇 명씩 이렇게 듣다 보면, 그리고 또 항상 조건만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조건을 지키는 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 그 조건이 맞나 안 맞나만 따지고 있으면 사실 변별이 생기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차이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걸 듣고 있는 사람이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지키되 그 조건을 약간 조금은 생색을 내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항상 상호작용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의점에 적어놓는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얘기했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활동 1, 2, 3이 있었어요. 조건도 많고 활동이 1, 2, 3이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빠듯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학생의 대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그게 시간 내에 다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게 하기가 조금 빡셌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강의식 수업으로 하자니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교육 흐름과 반대되고 있으니까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활동을 했다고 가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동을 짜되 생색을 내가지고 일부러 보여만 주고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이번 국어과 시험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게, 기자재에 학생용 컴퓨터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물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는 학생용 컴퓨터가 있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놓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상호작용이 많은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패들렛 사용하라고 했다고 가정하고 올려보라고 하고 스크린에 띄운 거를 제가 다들 잘했다고 한번 짚어주는 행동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재에 그 부분이 적혀 있었으니까 솔직히 사람이라면 느껴지잖아요. 이때까지 없던 게 한번 나타났다. 이거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쓰면서 조금은 나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줄고 생색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확실히 2차 준비를 할 때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네. 1차 점수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남들 하는 것만 가장 안전하게 가면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데, 만약에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오히려 반대로 남들과는 다르게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께서 생색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선생님만의 그런 좀 팁이 있을까요? 다른 팁은 가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겉옷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코트 벗고 저기 놔두고 시작했거든요. 일단은 시험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게 떨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준비하긴 해요. 시나리오라고.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상세하게 적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거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큰 틀, 거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몇 회 한다 이거까지 굳이 안 적어요. 저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떤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인지적 영역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그 다음 정의적 영역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그 부분에 매몰되어서 다른 부분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쓰지 말고, 그리고 처음부터 쓰지 말고,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되 한 일주일 쪽만 넘어가다 보면 내가 수업에서 뭘 무조건 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습관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적어놨다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기본적인 구조만, 뼈대만 만들어 놓고 조건을 안으로 집어넣는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적고 외우는 형식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틀을 만들어야 된다. 네,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데 이제 네,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시나리오를 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오히려 시나리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짜다 보니까 오히려 시나리오 때문에 자신의 수업이 조금
좀 융통성이 없어지고 오히려 시나리오에 자기가 자신이 갇혀버리는 그런 경우를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처음에 좋은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그 디테일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대전제인 시간과 조건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나리오를 세세하게 쓰지 말고 정말 그냥 큰 구조만 만들어 놓고 뼈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조건 시간 맞추는데 먼저 시간을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뼈대를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활동을 구성해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활동을 대해서 3, 4개 정도만 생각을 해서 A, B, C, D라는 4가지 활동을 들고 성취 기준마다 돌려막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난 요 활동을 쓸 거야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내용이나 그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들렛 사용도 했고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유목화해야 되는 과정도 저 해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부러 생색을 내서 브레인스토밍은 다 알 거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조건에 활동지가 나와 있었어요. 포스트잇처럼 노트처럼 이제 줄 그어진 활동지가 있었는데 우리 브레인스토밍 아니냐고 물어보고 학생들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럼 좋다. 우리 브레인 라이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색을 냈거든요. 그러면 전개 1에 하나, 전개 2에 하나, 전개 3에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크게 제가 뭐 한 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뼈대라는 것이 어차피 국어과 수업 실현에서는 네.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반드시 나오고 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활동을 쓸 것이냐 거기서 한 3, 4개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문제가 나오면 내가 준비해놨던 활동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이런 패턴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혹시 그 2차에 관련해서 또 뭐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첫째 날 끝나고 나서 저 솔직히 말하면 집중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타 지역이라서 숙소를 잡았었는데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스터디원들이랑 그룹톡을 켜가지고 막 떠들었어요. 인출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2차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면접은 가장 큰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르는 것도 자신감 있게, 아는 것도 자신감 있게, 일단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면접을 준비하면 되게 이제 만능으로 써먹을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그거 얻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거기서 디테일한 것도 자기만의 것도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지역이 이제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즉 비전으로 내셨던 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고 심지어 그게 명찰에도 적혀 있었어요. 근데 면접 두 번째 문제 보면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인성적 자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책임감을 얘기했었거든요. 그 책임감을 얘기할 때 그 캐치프레이즈를 써먹었어요. 교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냥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명찰에도 아예 적혀 있을 정도면 이 교육청에서 얼마나 중요시 여길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명찰에만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의 명찰이 다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냥 명찰이 있는 거 잘 보이라고 가슴 딱 펴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울산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만 더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0.00에서 시작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1차 시험 점수를 정말 잘 받고 들어가면 정말 편해요. 저도 이번에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1차 시험을 잘 치면 정말 유리한 점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맘대로 그렇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만약에 1차 시험 점수가 높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점까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5점부터는 조금 편해지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3점까지는 아예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요 라인에 많이 끼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 번쯤 제가 말한 것도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죠.